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로 고흥에서는 천원도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이 1,000원만 내면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도선료가 1,000원이어서 만족도가 두루 높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고흥 연홍도입니다. 이 작은 섬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단돈 1,000원만 내면 육지로 나가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1시간 30분마다 한 대씩 있는 도선. 마을 주민 10명 정도만 모이면 택시처럼 배를 불러서 육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육지의 100원 택시처럼 섬마을에 1,000원 도선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3,000원 해가지고 좀 노인들도 부담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000원씩 하니까 부담 없이 가족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1,000원 요금제 함으로써 주민들의 가게에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럼으로써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연홍들을 찾는 관광객들도 도선료는 1,000원입니다. 기존에 편도 3,000원씩 냈던 도선료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주민에 이어 관광객들에게도 도선료가 지원되면서 호응이 높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같이 또 오고 싶죠. 주변 경관도 매우 좋고 일단 섬이라 한가로워서 좋네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또 마을에도 참 볼 것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구경도 했으면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흥군은 연홍들을 비롯한 섬마을 6곳의 도선료를 1,000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섬과 육지의 거리에 따라 적게는 3,000원, 많게는 7,000원씩 도선료가 책정됐었는데 1,000원 도선을 운영해서 섬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고흥의 섬 주민은 모두 500여 명. 1인 평균 연간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액들이 서로 천차만별로 다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단일화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그 복지 혜택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섬마을 주민을 위한 1,000원 도선 운영을 시작한 고흥군.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전남의 모든 섬 지역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섬 주민과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주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일부 항로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와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이어주는 여객선. 분명 대중교통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적자를 보존해주는 버스와 달리 대부분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섬 주민들은 할인 혜택이라도 있지만 출향민이나 일반 이용객들은 이마저도 없어 뱃삭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 차 가지고 들어가면 왕복 거의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 광명에서 왔는데 한 번 오면 바닥에 삐르는 데만 한 20만 원 넘어가요.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적자 항로에 손해를 메꿔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적자 보조를 받는 항로는 전국 9개 항로 가운데 3곳. 신안 송공과 신월, 송도와 병풍도, 여수와 거문도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선 목포와 가거도, 신안 안자와 하이도가 일일 생활권 구축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가거도 항로의 경우 선사 측이 한 해 결손금만 17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행정당국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객선을 새로 건조하거나 접안 시설을 만드는 비용도 지자체 몫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박에 필요한 부장교라든지 또 새로운 선박을 신규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문제인데 선사에서 요구하는 게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지자체에서 50%, 국가에서 이제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배를 새로 띄워야 할지
정박은 가능한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객선 준공영제를 결정한 정부. 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정부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여객선 준공영제는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 회계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목포의 한 유치원에서 시범 운영되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일부 도입된 국가 회계 시스템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물론 국립유치원 등 모든 회계 기록이 관리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과 이런 것들의 불편함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곳에 와서 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이 잘 되고 있는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저희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은 없는지 현장에서 직접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싶었고요. 전남 지역 110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2곳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이 대형 유치원에서는 인력을 고용하는 등 에듀파인 시스템 담당자를 운영할 인원 선발이 가능하지만 중소형 유치원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여기에 국립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이나 회계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에듀파인 정착까지 업무의 혼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2-3개월은 엄청 혼란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정성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어려운 점을 내년 3월 정규 수업 시작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변에서 흔히 개와 고양이를 볼 수 있는데요. 순천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높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에서 길러지는 반려동물은 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개와 고양이 등 1,100여 마리가 해마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치료실과 놀이터, 교육실과 체험장 등을 갖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합니다. 애니메이션 등 반려동물 콘텐츠를 만들고 미용사와 장례 지도사 등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려인 교육과 반려동물 훈련을 통해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려 문화가 급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고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기동물도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문화센터가 생기면 아무래도 지금 제일 가장 문제인 입양 문제. 그래서 거기서 또 관리를 받고 입양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카페를 비롯해 반려용품과 기념품 가게가 운영되고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확장하면서 어디에 조성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접근성이 좋고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룡면과 왕조동, 서면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안에 부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문화를 확산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1년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신안에 천사대교가 놓이면서 중부권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천사대교 너머에 있는 섬에도 작은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놓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사대교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섬 자운도. 둔장해변 앞바다에 길게 뻗은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리도와 고도, 할미도까지 섬 3곳을 잇는 해상보행교가 들어선 겁니다. 이 큰 섬에서 작은 섬을 잇는 다리 위를 걷다 보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갯벌도 좀 넓은 것 같고 바다 위를 이렇게 걷는 느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자운도에 들어선 보행교의 전체 길이는 1,004m.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의 특징이 보행교에 반영됐습니다. 보행교의 명칭은 무안의 다리. 섬의 날 기념식에서 작품을 선보인 한국의 대표 조각가 박은선 작가와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안의 다리는 섬과 섬이 서로 연결된 연속성과 무한한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무안의 다리 건설을 자축하는 개통식을 갖고 자운도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습니다. 볼거리를 좀 가미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무안의 다리라든지 앞으로 개통될 조개박물관 또는 수석박물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섬을 여행하는 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섬의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천사대교가 개통한 지 4개월 만에 신안 중부권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3만여 명. 큰 섬을 잇는 다리 너머에 작은 섬을 이어주는 또 다른 다리가 놓이면서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제화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와를 만드는 일이나 그 일에 종사하는 장인을 제화장이라고 합니다. 국내 유일의 제화장이 전남 장흥에 있다고 하는데요. 장흥군이 제화장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혜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8년 부산에서 전남 장흥으로 넘어와 기와기술을 전수받은 김창대 전수교육 조교. 올해 7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화장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제화장은 건축물의 침수와 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김창대 전수교육조교는 제화장 보유자인 고 한영준 선생의 문화에서 전통제화 기능을 전수받아 지난 20여 년간 제화장의 보존과 전승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후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보물제 1763호 창덕궁 부용종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책임지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주위 대학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주변 이제 학생들이란지 최대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없어도 꼭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 전통 기법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현재 알려진 전통 기와는 한옥에서 빗물과 습기, 목재의 부식을 막아주는 실용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조 전체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이 더해져 한국적인 미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기와들이 실제 숭례문에 사용됐던 기와들입니다. 당시 애군을 쫓기 위해 이렇게 잡상의 모습으로 형성화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제화장을 보유하게 된 장흥군도 전통제화의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해 전승관 건립을 비롯한 무형문화재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4분인가 거기 가서 전수받고 있습니다. 기술을, 제화 기술을.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기술을 받고 또 전수될 수 있도록 제화소, 제화 기념관, 교육관, 전승관도 지어서 앞으로 우리 김창대 제화장이 자기의 기술을 우리 문화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안양면에 위치한 작업장을 확대 설치하고 인근 승마장과 연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유일의 전통제화 기술을 상품화해 수출 등 판로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놀이라고 하면 씨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스포츠가 대중화되면서 씨름의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은데요.
씨름에 기술 점수를 도입한 경기가 알려 씨름 인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두 선수가 호각 소리와 함께 힘껏 삿발을 잡아챕니다. 들배지기 기술을 성공한 선수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일어서더니 다시 삿발을 잡고 경기에 돌입합니다. 아직 승부를 결정짓는 점수 5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간은 1분으로 짧지만 참가 선수나 관객 모두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일반은 승으로만 따지겠는데 기술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 해본 거지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제1회 순천시장기 읍면동 씨름 대회에는 기존 3판 2승제 승부가 아닌 기술 점수제가 도입돼 치러졌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한 선수는 1점, 되치기는 2점, 일반 기술로 넘기면 3점, 뒤집기는 4점을 받는데 점수를 더해 승부를 결정합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기술 점수가 높아지고 또 적극적으로 기술을 하는 쪽이 1점을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순천시만의 순천역 룰로 지금 이번 경기가 거듭되어서 내년에는 전국대회까지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점수제 씨름 대회는 순천시와 씨름협회가 씨름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순천 출신 천하장사 가수 백승일 씨와 천하장사 출신 씨름협회 경기운영본부장 이준희 씨도 경기장을 찾아 많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씨름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 이 씨름을 표준화해서 일본의 스모, 몽골, 스페인 등등 세계적인 대회로도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되면은 순천 씨름이라는 이름이 정말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씨름은 지난해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기술 점수제를 통해 침체된 씨름 열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순천시의 시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등은 농민수당을 제대로 도입하고 전남도정을 바로 세우는 제2차 도민대회를 오는 30일 오전 9시 도의회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며 농어민수당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농민단체 등은 전남도의회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모든 농민의 연간 120만 원 지급과 함께 어민수당을 별도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34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농민수당의 지급 범위를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하고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1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노후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병원선 건조 설계비 등 3건을 비롯해 지자체 보건소 이전과 지원센터 신설 등 시설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전남 지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539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와 주택, 건물의 시가 표준액에 반영해 소득 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전남 지역 539명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37만 원, 부부 가구는 219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남 지역 거주 불명자가 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거주불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11,720명의 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전체 인구 187만여 명의 0.6% 수준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5,496명, 여성 6,224명으로 여성이 많았습니다. 특히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생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섬 주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도통 시동이 걸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싹은 섬 주민에겐 할인되지만 육지 주민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이동권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 보니 여객선 공용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폭넓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서지역 교통망 과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운임제 하면 공영제와 비공영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과 관련해서도요, 공영제와 비공영제로 준공영제라고 그러죠.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준공영제, 여객선 준공영제 했다면 부정기선, 그러니까 정기선의 경우 목포에서 제주도, 또 목포에서 흑산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날짜와 요일에 정기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정기선이라고 그러고,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하루 1일 1회 운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을 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이런 그 항로를 부정기 항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기 항로 같은 경우는 이용 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정기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의 경우 아마 손해가 많이 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존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여객선 준공영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전국에 9개 그 항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수와 거문도 항로, 그리고 또 신안군의 송공항과 신월 등 2개 항로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목포와 가거도 항로, 또 목포와 안자 복호, 그리고 하이도를 잇는 항로 2개가 선정이 되어서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10월 초에 운항이 되는 거로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조금만 미흡한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0월 초에 운항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섬 주민들은 이와 같은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환영만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선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낙도에 인구가 많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그 낙도의 섬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섬 주민들에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객선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섬 주민들이 모두 환영하지는 않는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섬 주민들의 경우 여객선 운임이 3만 원 이하는 5천 원, 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는 6천 원, 또 5만 원 이상은 7천 원의 그 운임으로 해서 왕래를 합니다만은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운임이 육지를 자주 왕래한 섬 주민의 같은 경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주소를 섬에 두고 있지 않지만 섬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관광객들 같은 경우 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100% 운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 승용차로 비금도나 도초도를 관광을 한다고 했을 때 여객선 운임,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운임 포함해서 약 왕복 한 15만 원 정도 이상이 순수 교통부로 이렇게 소비가 되거든요. 큰 부담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국의 섬 주민들이 주축으로 하는 섬주민 협의체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공영제와 관련해서 국민청원을 낸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네, 전남 지자체들의 도서 지역 접근성과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교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전남 지역이 특수하게도 굉장히 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주민들도 많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섬을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상당 부분이 저희 전남으로 왕래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난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전남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교통비 같은 게 도비나 시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한 200억 원 가량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 상태로 다니면은 이제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공영제를 시행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목포 지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한 개 노선인가요? 두 개 노선이 있고 올해도 지금 준공영제 시행에 맞춰서 노선이 추가될 것으로 지금 예정은 돼 있는데 사실은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공영제를 시행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정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은 정부 재정을 어떻게 얼마만큼 투입해야 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이 지원하는 선사에 대해서 심사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됐는데 항로를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냥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좀 준비가 미흡해서 올해 시범 운항이 제대로 될지 내년부터 운항이 될지 약간 좀 미지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객선 준공영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전남에서 이렇게 준공영제,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난 8월 8일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행사가 목포시 사막도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섬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육지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섬의 발전, 관광객 유인이란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섬이 많은 우리 전남, 특히 신안군에 같은 경우는 섬을 얘기할 때 또 여객선 운임과 관련해서 논할 때 신안군을 제외시킬 수가 없는 거죠. 신안군의 경우는 작년에 송공항과 신월, 박지, 반월에서 2개의 항로가 여객선 준공영제 항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미흡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우량 신안 군수님이 후보 시절부터 여객선 1,000원 운임제라는 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거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섬 주민들이 1,000원 여객선 운임제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여수의 경우는 작년에 여수와 검은도 사이에 항로가 여객선 준공영제로 채택이 돼서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 유인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법적, 제도적 장치들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여객선 공영제와 관련해서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산 때문에 이제 공영제를 준공영제로 대체했거든요.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영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준공영제가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 준공영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 우리 그 신안군에 또 목포에 많은 선사들이 탈락이 됐는데 이유가 적자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준공영제 선로 선사에서 탈락이 됐는데 이건 정말 현실을 무시한 너무 무시한 그런 그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여객선 공영제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는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라남도지사님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렇지만은 군수님들 같은 경우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너무 여객선 운임 관련해서 조용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지 조금 그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는 건지 좀 아쉽기만 하고요. 대중교통법에서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법을 살펴보면요. 대중교통법 3조 1항 6호에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오지, 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2조 2호를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버스, 대중교통 버스, 즉 버스를 얘기하고요. 또 도시철도, 지하철을 얘기하죠. 또 기차, 이 세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전기 노선을 가지고 있는 또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고 있는 여객선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대담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여객선이 제외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많은 좀 부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부각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도서 주민들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법적, 제도적인 조치가 좀 있을까요?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공영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사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형태의 공영제가 돼야 사실은 이 안정성이라든가 이동권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그게 이제 충분한 대비가 되는데요. 현재 운행 상태로 봤을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객들이 불편을 제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선사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행을 했다 안 했다 한다. 그리고 뭐 이익이 낮으면 안 한다.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제가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운행을 해야 안전 점검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항로에 제대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대선 공약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인천에서 유세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제 그쪽에 더 유권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의식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재정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지금 난항을 표색을 하고 다음에 이제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예전에부터 계속 돼왔던 준공영제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로를 조금씩 확대를 한 것인데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정책의 대중교통으로 이 여객선을 지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법에는 명확하게 여객선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거를 여객선도 대중교통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지정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공영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좀 잠정적인 과도기적인 상황 같습니다. 네, 이제 대중교통으로 여객선을 지정해야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이제 공영제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도서 주민들의 교통 편리 접근성을 위해서 발전 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일률적으로 공영제로 바로 전환하기는 힘드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제3의 형태의 좀 운영 형태를 모색을 해서 공영제로 가는 과도기적인 좀 방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 섬 주민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섬 정책을 좀 일관적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기관이 좀 정부 기관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도서 주민들의 교통 편리 접근성을 위해서 발전 방안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전남의 경우 섬이 많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섬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천사대교 준공으로 인해서 완공으로 인해서 신안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높은 여객선 운임으로 인해서 발길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재방문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발전에, 특히 선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선발전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섬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라는, 복지 혜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여객선 운임제는 우리가 분명히 바꿔야 되겠고요.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지금까지 섬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섬에 대한 그런 지대한 관심, 또 섬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임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만의 목소리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객선 공영제는 지상 과제입니다. 꼭 돼야 되는 거고요. 아마 다음 대선 때는 여객선 공영제가 아마 후보들의 섬 관련 공약 가운데서는 주요한 공약으로 아마 나올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영제, 여객선 공영제를 위해서 섬 주민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장,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 또 중앙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합해서 정부를 향해서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의 많은 항로의 선사들이 준공영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준공영제 선사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서로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어떤 것이 플러스가 되는 건지 어떤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정확히 파악해서 섬을 위해서 섬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섬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준공영제가 잘 실행이 돼서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런 준공영제가, 여객선 준공영제가 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들을 또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준공영제 사업 지원 대상으로 분류한 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섬과 육지 간 일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서 이제 확대를 하자. 그 다음에 지난 2년간 적자를 기록한 적자 항로 운영사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먼저 이제 섬과 육지 간 일일 생활권 구축으로 이제 보면은 사실 목포 가거도 항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준공영제 항로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가거도에서 목포로 왔다가 가는데 뭐 오는 데만 1박 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로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섬 주민들이 인터뷰한 결과로는 왔다 갔다를 하루에 목포에서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일일 생활권 구축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년간 적자를 기록한 항로들, 사실은 적자 항로는 그대로 두면
민간 그 선사는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로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 실시로 사실은 이제 일일 생활권에 새로 들어오는 의미와 또 이동권이 좀 보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네, 여객선 준공영제가 잘 좀 처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과 편의성의 개선을 통해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또 지역 경제 그리고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머를 제일 잘 던지고는 여자 해머 던지기 선수라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목포시청 해머 던지기 박서진 선수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움직이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고 해머 던지기 종목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재밌어 보여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작년에 최고 기록을 61미 37cm요.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1등 못했고요. 2등, 3등 하다가 이제 여기 목포시청 와가지고 조금씩 늘면서 1등 하게 되고 처음 하니까 어떻게 돌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동영상도 많이 볼 기회도 없고 일단 그냥 돌아봤어요. 돌아서 던지는 거니까 일단 많이 돌았어요. 다른 선수들은 어지럽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어지럽더라고요. 좀 밸런스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운동하면서 부상도 당하고 운동 중에 또 아빠도 돌아가시고 했는데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참고 또 운동으로 하려고 풀어보려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매달 세어보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의 1년에 뭐 8번 시합 나가면 8개 다 따는 것 같아서 아직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 나가서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고요. 아시안게임에서 많이 떨려가지고 기록을 못 냈는데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 제 최고 기록 61미 86을 세워가지고 뿌듯했습니다. 제 목표가 한국 신기록이었거든요, 올해도. 근데 아직까지 한국 신기록을 못 깨서 이번 전국체전에는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싶습니다. 박서진 선수는 여지껏 제가 한번 화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모범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기록을 낼 수 있는 어떤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들이 전국체전만 가면 막 괜히 막 긴장도 되고 더 그런다고 합니다. 저 또한도 예전에도 그랬었고 이제 올해 작년까지 해서 2연패인데 이제 3연패 달성하고 더 좋은 거는 뭐 본인이 뭐 한국 신기록부터 세우면 더 좋겠죠. 네, 박서진 선수 화이팅! 육상에서 해머를 잘 모르세요. 이렇게 뭐 쇳덩어리 던지나 뭐 그런 거라고 물어보시는데 쎄는 맞는데 한 번쯤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유달 경기장에서 많이 던지니까 가끔씩 구경 나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방송 보시면 해머 던지기 한번 검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